나노미터 스케일이 되게 되면 그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이즈의 벌크에서 성질이 아닌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나노 기술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도우미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IT나 아니면은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의료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때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세기 로마의 리쿠르고스컵, 중세 성당에 펼쳐진 스테인드 글라스, 역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물 속에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기술이 담겨 있는데 크기 10억분의 1, 초미세 구조물질을 다루는 나노 기술이 바로 그것. 금의 색깔도 바꿔버리고 심지어 물질을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나노의 비밀은 무엇일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의 세계에서 우리의 상상이 실현된다.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노 기술에 대해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나노 기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나노라는 거 좀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나노란 말은 거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말인데 뭔가니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 말로 나노가 뜻하는 게 뭔가 난장이를 뜻하는 거예요. 난장이니까 난장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작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작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작은 거니? 나노 1나노미터가 뭔가니? 1나노미터가 10억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진짜 작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지금 머리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한 올 잡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 잡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5천분의 1이 1나노미터예요. 진짜 작지? 진짜 작아.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게 1나노미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여러분 지금 앞에 보면 생수가 많이 놓여있죠, 그렇죠? 생수 안에 생수가 뭘로 되어 있어요? H2O. H2O 분자의 크기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 0.3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나노미터가 분자보다는 좀 커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 이제 금 있죠, 금 원자의 크기. 1나노미터라는 것은 금 원자를 일렬로 3개 정도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의 길이가 1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단백질의 조그만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화 효소 카이모트롭신 같은 거 위에서 보면 그런 같은 거는 10나노미터가 좀 작아요. 그 다음번에 혈액을 운반하는 프로테인인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그것의 크기는 한 30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나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은 나노가 중요한 거 아니? 자, 이걸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금인데 금을 잘게 만들어서 요거는 13나노미터짜리 금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노미터 크기가 되면은 우리가 벌크라는 건 뭔가 눈으로 보이는 사이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전혀 다른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걸 또 볼 수 있는 게 뭔가니? 유럽에 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성당 있죠. 캐스리드 굉장히 큰 성당 있죠. 그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요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노는 좀 재밌죠,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저는 특히 이제 공과대학 교수예요. 제가 공과대학 교수니까 뭔가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응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노 기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니 도우미 기술이에요. 여러분 도우미가 뭔지 알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도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노 기술이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나 휴대폰, 그 다음번에 거기 디스플레이 같은 IT 기술, 또는 에너지, 환경, 또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메디칼,
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도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실 때 형 교수 강의 듣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노 기술은 무슨 기술? 도우미 기술. 나노 기술은 도우미 기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나노 기술, 도우미 기술 됐는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나노 기술 무슨 기술이라고요? 여러분 복습해야지 외워져, 그지? 그러니까 나노 기술, 도우미 기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도우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재료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요거야. 나노미터 크기 입자, 나노 입자라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노 입자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똑같이 생긴 이쁠 뿐만 아니라 뭔가 왜 중요한가 하니 나노 입자의 크기가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자가 가진 이렇게 색깔을 내는 광학적 성질 또는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이 성질들이 바로 뭔가니 입자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다 금이에요. 나노 입자인데 금을 나노 입자로 만드는데 색깔이 쫙 다르죠, 그죠? 이 색깔이 뭐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 나노 입자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색깔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색깔이 입자의 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만드는 게 쉬우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MIT에 있는 바웬디라는 교수, 그 다음 분에 UC 버클리 또는 이렇게 IBM에 있던 크리스 모레이 그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크기로 잘 만들었죠, 그렇죠? 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입자 사이즈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것들 만들고요. 그 다음번에 골라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위해서 MIT나 버클리나 IBM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희들이 뭔가니 한 10몇 년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크기로 다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니 바로 크기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런 똑같은 나노 입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똑같은 크기 나노 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이 이제 미국 화학회지, 화학 분야에서 최고 잡지예요. 이 잡지에 화학 분야의 최고의 미국 화학회지에 이렇게 논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한 1,100분 이상이 인용이 됐어요. 굉장히 이렇게 논문이 많이 인용됐는데 이 덕분에 뭔가니 이 논문 미국 화학회지가 뭔가니 화학 분야에서 1등 잡지인데요. 1등 잡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 화학상 있죠. 노벨 화학상의 논문이 반 이상이 이 잡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 잡지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 이제 처음으로 이제 MIT나 버클리나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바로 균일한 나노 입자를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바로 그런 크기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뭔가는 사용하는 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이런 독성이 강한 걸 사용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기술을 더 개발해 간 게 뭔가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 용을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값이 싸고 안전한 거예요. 금속 용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니 대량으로 실험실 스케일에서 뭔가니 수십 그램씩 이렇게 합성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MIT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밀리그램 0.001g 스케일로 만들었어요. 조금밖에 못 만들었어요.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지만 똑같은 기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 이제 기술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니 이제는 거의 킬로그램 스케일로 이런 균일한 나노 입자를 킬로그램 스케일로 그러니까 합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드는 거는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메디컬 분야에 응용하는 것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MRI 조영제 개발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게요. 그래서 보면은 MRI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진단 장비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보면은 MRI 이제 좀 더 잘 보려고 이렇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돼요. 조영제라는 게 뭔가니 화합물인데 우리 안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경을 벗으면 제가 흐릿하게 여러분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안경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뭔가니 조영제예요. 주로 뭔가니 이용하는 게 MRI 조영제를 이용하는 게 뭔가니 혈관을 여기보다 혈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1, 2, 3등이 다 혈관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MRI 이용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혈관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방금 보여준 현재 병원에서 사용 MRI 조영제 같은 경우는 가들륨이라는 그런 원소로 되어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자성, 상자성을 띠고 있어요. 상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자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MRI 조영제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가돌륨 화학 좀 하는 사람들도 가돌륨이 어딘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 밑에 란탄 계열 원소로 숨어 있어요. 특히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특히 뭔가니 신장, 키드니,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MRI 조영제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MRI 조영제를 개발할까 굉장히 혈안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화철 나노입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드니까 우리가 자성을 측정해 보니까 MRI 조영제가 가져야 되는 좋은 상자성을, 파라마그네틱 상자성 성질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RI 조영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보시면 결과만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작은 미세혈관이 한 20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레졸루션이 좋은 걸 개발한 거죠. 근데 아시겠죠? 우리 몸속에 철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철이 안 들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철이 적게 들면 죽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우리 철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은 문제가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철을 사용했기 때문에 독성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면요. 굉장히 농도가 높은 데까지 우리 몸속에 이렇게 쥐에다 집어넣어도 독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까지 볼 수 있는 그런 MRI 조영제를 이런 산화철 나노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관심 가진 게 뭔가니 왜 뇌졸중이 생기는 걸 보니까 뇌졸중 생기는 것들을 여러분 권총 아시죠? 권총을 아무리 그게 탄환을 잘 집어넣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은 총알이 나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리액티브 액션 스피시스가 바로 뭔가 활성산소가 이 트리거 권총의 방아쇠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졸중을 생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뭔가 아니 뇌졸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 암, 여러 가지 그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뭔가 아니 아이디어를 좀 빌려왔어요. 이 활성산소를 잘 컨트롤하는 게 바로 뭔가 아니 요 세리아 나노입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촉매로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메디칼 분야로 가져온 거예요. 활성산소를 촉매 분야에서 잘 이렇게 활성산소를 잘 제어할 수 있다면 똑같이 뇌졸중 프리벤션 하는데 뇌졸중을 막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쥐 가지고 실험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여기에 훨씬 진하게 보이는 거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뭔가니 뇌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가 뇌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니 아까 전에 활성산소를 잘 제어한다고 알려진 세리아 나노입자를 CO2 나노입자를 딱 적당량 딱 집어넣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반토는 줄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니 실제로 뭔가니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나노입자를 이용해서 한 거고요. 최근에 한 거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월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발표한 건데요. 나노수류탄이에요. 나노수류탄이 뭔가니 여러분들 암 환자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암 환자 주위에서 보면은 암 치료할 때 뭐 항암제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암제가 암세포만 건드려야 되는데 암세포만 치료해야 되는데 실제로 항암제라는 게 독성물질이에요. 톡신이에요. 독성물질이에요. 근데 그 독성물질이 암세포를 죽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세포도 건드리기 때문에 음식도 못 드시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뭔가니 암세포에 가서 수류탄이 터뜨려지듯이 팡 터뜨려지고 거기서만 뭔가니 암세포에서만 이게 치료제가 작용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뭘 이용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속의 폐하 우리 몸속은 뭔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나 바디 플루이드 같은 거는 중성이에요. 그렇죠? 폐하가 7.4예요.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뭔가 폐하가 6점 몇 금방으로 훨씬 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고분자 폴리머를 디자인한 게 뭔가 암세포에 가서는 암세포가 폐하가 낮기 때문에 폐하가 낮아지면 그것들이 팡 터지게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수류탄이 터지듯이. 그래서 암세포가 폐하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집어넣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리는 산화체 나노입자 있죠. MRI 조영제를 사용한 거. MRI 조영제를 사용하는 그것들을 딱 집어넣고요. 그 다음번에 거기다가 뭔가니 빛을 쪼여주면은 항암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포토센시타이저, 감각제라는 것들, 포토센시타이저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은 고분자 안에 닫혀 있으면은 MRI 효과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번에 그런 이게 포토다이내믹 테라피, 그러니까 암 치료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팡 터져가 나가면은 MRI도 켜지고, 그 다음번에 동시에 뭔가니 이게 항암 치료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상 조직에서는 폐하가 치료상에서는 그냥 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있어요. 나노입자 상태는 있는데 암세포로 딱 가게 되면은 보신 바가 이제 팡 터져가지고 다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던 항암제, 그러니까 간감각제나 아니면 MRI 조영제가 팍 터져나와가지고 MRI도 여러분들 불 꺼져 있다가 불이 탁 켜지듯이 뭔가 MRI 시그널이 없다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고 동시에 뭔가니 이것들이 암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양부에 보면은 특히 우리가 나노입자를 이용한 게 뭔가니 암세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하게 되면 꼼꼼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이렇게 혈관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엉성하게 형성되어서 뭔가니 구멍이 숭숭숭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입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노입자가 혈관을 돌다가 여러분 맨홀 뚜껑이 열렸으면 그게 사람이 푹 빠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뭔가니 구멍이 숭숭 나 있으니까 나노입자들이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암세포에다 딱 가는 거예요. 암세포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폐하가 낮으니까 이 나노입자가 팡 터지면서 거기 있는 내용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동시에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MRI를 가지고 탁 이렇게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MRI 시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게 뭔가 조기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기 진단하면서 동시에 뭔가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세포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보면은 여기 튜머가 이만큼 종양이 이만큼 커진 거죠, 그렇죠? 암세포 암 조직이 이만큼 커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나노 수류탄 가지고 딱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흉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암세포가 싹 다 제거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우리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는 게 뭔가 이런 연구들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 게 아주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세금 내주신 거 가지고 연구비 사용해가 우리가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생물학이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은 발전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전체, 인간의 유전체 경우만 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은 뭐 한 1% 미만이고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99%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훨씬 더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후반부에는 생물학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DNA 검사를 통해 가족과 질병, 내가 몰랐던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DNA의 발견으로 자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아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되었다. DNA를 발견하기까지 생물학의 발전을 이룬 위대한 연구와 그 개념을 알아보고 생명과학 시대를 여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대해 들어본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학이 도대체 뭐냐? 생물학에서 이제 묻는 질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도대체 뭐냐 그런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근데 이제 생물학은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왜 태어나고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런 문제들,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이런 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늙고, 그러니까 노화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택관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던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이제 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생물학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전 현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 집 애들, 저 집 애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숭이, 사람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었어요.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에 살던 철학자는 자연을 하나의 그 사다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다음이 동물, 그 다음이 식물, 나머지는 무생물. 근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사람 맨 꼭대기에 갖다 놓고 나머지 쭉 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동물의 한 종일 뿐인데, 이 인간을 다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주변에서 하등동물, 고등동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사고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Preformation Theor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7세기 말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현미경이 그다지 잘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생식세포에 이미 조그만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 종의 불변성 문제.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지금하고 똑같은 생물 종들이 존재했고 그때부터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자, 17세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별로 그다지 생물학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18세기 이후에 급격한 이제 혁명적인 이론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유전 법칙의 발견이에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던 딸은 엄마를 닮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유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주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멘델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에서 평생 산 그 수도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심지어 멘델은 비엔나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완두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한 가지 실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이 하얀 꽃을 만드는 순종 완두콩과 보라색 꽃을 만드는 순종 완두콩을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얻은 완두콩을 보니까 전부 그 자손 완두콩은 보라색 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성형질이다, 열성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라색이 바로 우성형질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것들을 잡종들을 모아다가 다시 교배를 걔네들끼리 교배를 해보면 딱 3대1, 정확히 3대1의 비율로 이 그 보라색 완두콩과 하얀색 완두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유전 현상이 그냥 단순히 섞이고 뭐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 물질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수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 분배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9세기의 중요한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의 진화에 대한 이론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진화론. 첫 번째는 종이 끊임없이 새로 출현한다. 종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돌연변이들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들부터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그게 메커니즘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윈은 잘 알지만 월리스는 조금 덜 유명하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둘이 동시에 발견을 한 거예요. 동시 발견이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디어를 여기 지금 다윈이 실제로 노트에 썼던 그 노트예요. 노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 I think 하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종이 어떻게 생기느냐?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일부는 그냥 적응 못하고 죽고 대부분은 죽죠, 사실은. 일부는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리는데 계속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선택된 자연에 잘 적응한 애들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 현생 종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 핵심 이론 중에 하나죠. 자, 이거는 이제 19세기까지 발견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는 이 돌연변이, 어디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이게 어떤 물질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전 인자가 어떤 물질인지 모르는 거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오묘한 어떤 그런 신비로운 뭔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20세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발전은 뭐냐면 이 유전자가 DNA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DNA라는 물질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유전자가 DNA인데 요 안에 이제 비밀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 비밀 정보들이 들어있고 유전 그 정보 비밀은 바로 어디 있냐면 이 이중 나선 구조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 구조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염기라는 물질이잖아요. 염기가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4가지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이게 지금 코드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는 이 염기가 30억 개나 있어요. 30억 개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죠.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그 20세기 그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는 이 세포론을 정립한 거예요. 세포론이 뭐냐? 세포 이론. 생물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덩어리처럼 우리가 생물체를 보지만 사실은 잘게 쪼개고 보면 다 세포라는 조그만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 모든 생물체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이게 세포 이론이죠. 옛날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곳곳에 보면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이 세포 안에 각각의 DNA가 들어 있어서 이 세포의 성질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생물체가 그러면은 세포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만들어지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요. 우리 몸에 이제 많은 사람은 뭐 100조개, 적은 사람은 한 60조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60조개, 100조개 세포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에는 그 크게 세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 첫 번째는 뭐냐면 세포 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100조 개가 되려면 하나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도 이제 아주 잘 조절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조절되면 암세포도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것만 일어나면 우리 몸이 그냥 세포 덩어리, 이렇게 흐물흐물한 세포 덩어리겠지, 이런 모양이 안 나오죠. 그죠? 이 세포 분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피부건, 뇌세포건, 뭐 이런 신경세포건, 근육세포건, 이런 세포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미분화된 세포로부터 이런 다양한 종류 세포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이제 성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이제 결국은 다 DNA에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DNA 안에 모든 정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해독이 되느냐? 이 DNA 안에 있는 이런 그 염기 코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3개 단위로 읽어서 아미노산으로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이 모인 것이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들이 뭐 효소 역할도 하고 호르몬 역할도 하고 골격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이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생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자를요 가지고 그 세포 혹은 개체의 성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해파리거든요. 해파리, 바다에 가면 볼 수 있는 해파리인데, 이 해파리들은 형광색을 띠고 있고 형광 단백질을 만들어요. 자,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게 유전자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정말 형질을 바꾸는 일들을 유전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실제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파리,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갖다 놓고 나면 갑자기 어느새 이렇게 달려드는 조그만 초파리 있잖아요. 이거를 유전학 재료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한 실험한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정상 초파리 얼굴. 자, 여기다가 이제 정상 초파리에 여기 안테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테나 자리에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이게 다리가 이게 안테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도 유전자를 실제로 이제 조작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 잘생겼지, 그지? 자, 근데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나면, 생물학자들이 참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실험실에서 저런 괴상한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유전자 기능 연구하려고 한 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초파리를 볼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유용한 일들을,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유용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아마 당뇨병 앓고 계신 어르신분들 한두 분들은 다 계실 텐데,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자예요. 이자에 이제 베타셀이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인슐린 구조인데, 이 인슐린이 그 몸 전체로 분비가 돼서 당의 대사를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 대사가 잘못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당뇨병은 종류는 물론 다양하지만 이 베타셀이라는 세포가 죽어서 없어져 갖고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을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돼지나 소 같은 데서 잡아가지고 인슐린을 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얼마나 적겠어요, 그죠? 여러 마리 잡아야 한 사람 치료할 것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러면 그 대신에 인슐린 유전자를 담은 DNA를 가지고 얘를 대장균에 넣어준 다음에, 대장균에 원래 인슐린 당연히 없겠죠, 그죠? 인슐린 유전자가. 근데 여기다 넣어준 제조합 대장균을 만들고 대장균을 키우면, 대장균은 뭐 이렇게 접종해주고 하루만 키우면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자라요. 수백만 배 이상 자라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인슐린을
정제를 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싼 값에 인슐린을 이제 얻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에 사용하는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제 같이 합쳐졌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슐린에 대한 연구, 인슐린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것을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공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의학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예예요. 요거는 우리 주변에 이미 다 사용되고 있는 예가 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될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세포 치료에 관련된 게 있는데 요건 역분화 줄기세포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 피부세포 같은 그런 분화된 세포들을 가지고 체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역분화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원하는 대로 신경세포, 근육세포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뇌세포가 좀 부족해서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그 신경세포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용도로 개발은 안 되겠지만 그런 아이디어예요. 심장에 문제가 심장 근육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심장 근육세포를 늘려주는 그런 연구는 이미 동물에서 많이 됐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세포 연구가 될 거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줄기세포에서 필요한 유전자들을 이 과정에서 활성화시켜주는 연구 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진단과 맞춤 치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이라고 하면 사실 다 똑같은 암인 것 같지만 위암 그럼 같은 암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암 종류도 여러 개고 사실은 일어난 그 기전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항암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암에 걸려서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치료될 확률이 반응할 확률이 뭐 50%다, 60%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건 통계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그걸 했을 때는 부작용만 엄청나게 많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치료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 이유는 그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떤 항암제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 것인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 치료가 가능해요. 환자별 맞춤 치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타카라는 영화를 혹시 옛날에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타카에서 어떻게 해요? 수정란에서 세포 떼다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금방 이 아기가 뭐 정신분열증이 걸릴 확률 몇 %, 뭐 심장병 걸릴 확률 몇 % 하고 나오잖아요. 물론 그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지만 그 영화가 나온 이후로 그 10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실제로 그 영화의 기술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영화의 상상력이 문화의 상상력이 실제로 과학에서 이제 실현되는 그런 예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뭐 수정란을 갖고 뭘 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지놈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가 개발되고 바이오인포메틱스 그러니까 BT와 IT가 융합된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유전자 진단이 실제로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명과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부터 화학과 물리와 많은 연구들이 됐고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우리 곁에 바로 인터넷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기술들로 우리 주변에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전자제품 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생물학은 21세기 후반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현명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품 농업 부문에
생물학적인 기술들, 유전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거부감만 가질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이제 의학과 이제 이런 부문에서는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DNA 수사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지면 내가 50세에 당뇨병 걸릴 확률이 50%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이런 생명에 대한 연구가 이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한 것처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 특허청장이 1899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되기도 전이죠. 발명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두 발명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20세기 물론 그때 이제 중요한 발견들을 했어요. 엔진도 만들었고 뭐 전구도 만들었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이후로 우주선도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고, 특히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1%도 어쩌면 진보를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유전체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인간 유전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1%도 안 되는, 이 그림도 사실은 이것도 아니죠. 여기 1%고 나머지는 99%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숨겨진 유전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손에 이제 쥐어져 있는 거죠. 그 열쇠들이.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도 바로 요 밑에 숨겨진 이 99%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RNA라는 분자들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이렇게 할 일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기회도 많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생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남겨져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부터도 이런 좀 이 과학 분야의 발전에 과학교사로서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제가 현재 뭐 학부에서 배웠던 그 과학 지식을 너무 국한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 과학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부터도 들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것들을 자꾸자꾸 소개해서 진로 교육과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그런 것까지 쭉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 제가 나중에 과학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확실하게 들었고 진로가 더 확실해진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살아있음과 살아있지 않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코끼리 코에는 굉장히 많은 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뭔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제가 비율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이에서 내려와서 맛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저에게 투명망토가 주어진다면 저는 심사위원석에 가서 저에게 몇 점을 주시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암세포가 정상세포와는 다르게 특이한 신호들을 만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